풀이 무릎까지 자란 벌판을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걷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한데 지평선은 아침놀처럼 밝아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아이는 엄마를 부르고 또 불렀지만 무너진 집과 뒤집힌 배들 사이에서 대답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기척이 느껴진 순간 이와토 스즈메는 눈을 떴다. 규슈 미야자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의 아침이었다. 17살의 스즈메는 어릴 때부터 이따금 이 꿈을 꾸었다. 아래층에서는 이모 타마키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이모는 오늘 일이 늦어지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고 도시락을 두고 가지 말라는 잔소리도 잊지 않았다. 스즈메는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자전거에 올랐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내려가던 길이었다. 긴 머리를 묶은 낯선 청년이 비탈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청년은 스즈메를 불러 세우더니 이 근처에 폐허가 없느냐고 물었다. 문을 찾고 있다고 했다. 스즈메는 산속에 사람이 떠난 옛 온천 마을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청년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멀어졌다. 스치듯 지나간 짧은 만남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두고 아름답다고 낮게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얼굴 같았다. 스즈메는 학교로 가던 길을 되돌려 청년이 향한 산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폐허가 된 온천 마을은 고요했다. 무너진 건물과 잡초뿐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물이 얕게 고인 예터 한가운데 낡은 문 하나가 홀로 서 있었다. 벽도 지붕도 없이 문만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신발이 젖는 것도 있고 다가가 손잡이를 당기자 문 너머로 별이 쏟아지는 밤의 초원이 펼쳐졌다. 꿈에서 헤매던 바로 그 벌판이었다. 하지만 문틀을 넘어서도 그곳에 닿을 수는 없었다. 문을 지나면 그저 폐허의 반대편으로 나올 뿐 초원은 언제나 문틀 안에만 있었다. 문 앞 발밑에는 고양이 모양의 작은 돌이 박혀 있었다. 뽑아들자 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음 순간 살아있는 흰 고양이로 변에 손을 빠져나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스즈메는 갑자기 무서워져 문을 그대로 둔 채 학교로 달아났다. 점심시간이었다.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던 스즈메는 산쪽 하늘로 붉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친구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기는 점점 굵어지며 거대한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 구불거렸다. 곧 휴대전화마다 지진 경보가 울렸고 발밑이 흔들렸다. 스즈메는 깨달았다. 저것은 아침에 그 문에서 나오고 있었다. 스즈메는 교문을 지나 산으로 달렸다. 폐허의 문에서는 붉은 것이 급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하늘로 치솟는 그것이 이 땅을 뒤흔들고 있었다. 아침에 그 청년이 온몸으로 문을 밀며 홀로 버티고 있었다. 청년은 위험하니 여기서 벗어나라고 외쳤지만 스즈메는 물러서지 않고 달려가 함께 문을 밀었다. 닫아야 하는 것이면 닫자고 스즈메가 말했다. 문을 미는 스즈메의 눈앞에 오래전 이 온천가를 오가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청년이 낡은 열쇠를 쥐고 이 땅의 신에게 돌려드린다는 오래된 기도를 읊자 문의 자물쇠가 걸리듯 빛이 돌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을 메우던 붉은 기둥은 흩어져 사라졌고 흔들리던 땅도 차츰 잠잠해졌다. 스즈메는 팔을 다친 청년을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살폈다. 청년은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스즈메는 응급처치라도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간호사였던 엄마 덕분인지 붕대를 감는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낮에 있었던 제법 큰 지진 소식이 흘러나왔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흔한 지진이라 여겼다.
하지만 스즈메는 알고 있었다. 저 산의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나오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스즈메는 소독약을 묻힌 솜을 소타의 손등에 조심스레 눌렀다. 손놀림에 망설임이 없었다. 익숙해 보인다는 말에 스즈메는 엄마가 간호사였다고만 짧게 답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물어볼 것이 잔뜩 있다고 했다. 소타는 순순히 이야기를 꺼냈다. 미미즈는 일본 열도 아래를 굼실굼실 기어다니는 거대한 힘이라고 했다. 목적도 의지도 없고 다만 땅속에 뒤틀림이 쌓이면 그 힘이 몸부림치며 위로 솟구쳐 땅을 흔든다고 했다. 아까 문을 닫은 것은 잠시 가둔 것일 뿐이며 요석으로 눌러두지 않으면 미미즈는 다른 어딘가에서 다시 머리를 내민다고 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소타는 덧붙였다. 그리고 늦게나마 이름을 밝혔다. 무나카타 소타라고 했다. 스즈메도 자기 이름을 말했다. 이와토 스즈메였다. 그때 창턱에 흰 것이 앉아 있었다.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새끼 고양이였다. 스즈메는 접시에 먹을 것을 담아 내밀었고 고양이는 정신없이 그것을 비웠다. 스즈메가 무심코 우리 집에서 살겠느냐고 권하자 고양이는 사람의 말로 대답했다. 스즈메는 친절하다고 좋다고 했다. 그러고는 소타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너는 방해가 된다고 했다.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소타가 앉아있던 자리에 사람은 없고 다리 하나가 없는 세 다리 의자만 남아 있었다. 스즈메가 어릴 적 쓰던 노란 아이 의자였다. 의자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루를 딛더니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앞을 고양이가 앞질러 달렸다. 스즈메는 신발도 제대로 꿰지 못한 채 뒤를 쫓았다. 대문 앞에서 이모 이와토 타마키와 마주쳤다. 지진 소식에 전화가 닿지 않아 걱정돼 달려온 참이었다. 스즈메는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이모의 손을 지나쳤다. 골목을 지나고 비탈을 내려가 항구까지 갔다. 의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배에 올랐다. 부두의 노인들이 방금 지나간 것이 장난감인지 의자인지를 서로 물었다. 스즈메도 뱃삭을 치르고 같은 배에 올랐다.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방송과 함께 배가 항구를 벗어났다. 소타는 가판 난간 아래에서 고양이를 붙들고 따졌다. 자기 몸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스즈메에게 또 보자는 말만 남기고 밤바다 쪽으로 사라졌다. 배는 밤바다를 가르며 에히메로 향했다. 가판 위로 기름 냄새와 짠 바람이 번갈아 스쳤고 멀어지는 무대 불빛이 물결 위에서 길게 흔들렸다. 스즈메는 이모의 전화를 받아 친구 집에서 잔다고 둘러댔다. 구급상자를 어디에 썼느냐는 물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고만 했다. 통화를 끊고 스즈메는 빵을 사와 의자 앞에 놓았다. 소타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했다. 그 모습에 대해 스즈메가 조심스레 묻자 소타는 그 고양이에게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스즈메는 폐허에서 뽑아든 작고 차가운 석상 이야기를 꺼냈다. 소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것이 요석이었다고 했다. 미미지를 눌러두던 것이 제 역할을 내던지고 고양이가 되어 달아난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지목된 셈이라고 했다. 스즈메가 사과하려 하자 소타는 문을 늦게 찾은 자기 잘못이라고 잘랐다. 그리고 자기 일을 설명했다. 자신은 토짓이라고 재앙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열린 뒷문을 찾아 닫으며 일본 전역을 떠도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양이를 다시 요속으로 되돌려 미미즈를 봉인하면 자신도 원래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밤이 깊어 스즈메는 담요를 덮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스즈메가 눈밭 같은 풀밭을 헤매며 엄마를 불렀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고 하늘만 저물어 갔다. 새벽에 눈을 뜬
스즈메 옆에서 새 다리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다. 잠버릇이 사납다고 스즈메는 중얼거렸다. 소타가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배는 이미 애힘의 끝자락에 닿아 있었다. 두 사람이 고양이를 어떻게 찾을지 궁리하던 참에 스즈메의 화면이 밝아졌다. 낯선 사람들이 올린 사진 속에서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승강장에서 그 고양이를 안았고 누군가는 이름을 물었다가 사람의 말로 돌아온 대답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다이진. 사진은 한 장씩 늘어났고 찍힌 자리도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가 있었다. 그 흐름을 손끝으로 따라가던 스즈메는 고양이가 전철을 갈아타며 멀어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새 다리 의자가 된 무나카타 소타는 항구에서 헤어지자고 했다. 앞으로의 길이 위험하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스즈메는 자기 집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 답한 뒤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을 혼자 걸어 다니는 의자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 몸으로는 소타가 먼저 붙잡힐 터였다. 소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요석을 되찾을 때까지만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감귤 농장에 흰 고양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화면에 떴다. 두 사람이 그 언덕으로 향하던 길에 비탈에 세워둔 트럭의 짐칸에서 괴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스즈메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 그 아래를 받쳐냈고 굴러떨어진 감귤들이 아스팔트 위로 노랗게 흩어졌다. 늙은 농부는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다며 웃었고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먼저 이름을 알려주었다. 치카였다. 같은 학년이라는 말에 둘은 금세 편해졌다. 치카는 규슈에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쫓아왔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물었고 그러면서도 더 캐묻지는 않았다. 스즈메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이 근처인지 물으려던 참에 산 너머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미즈였다. 이 지역의 뒷문이 열린 것이었다. 뛰어서는 늦는다는 말에 스즈메가 걸음을 멈추자 사정도 모르는 치카가 오토바이를 돌려 세우고 뒤에 타라고 했다. 좁은 농로를 따라 바람이 옆으로 지나갔고 귤나무 사이로 붉은 김이 점점 두꺼워졌다. 몇 해 전 산사태로 사람들이 떠난 자리, 통행이 막힌 길 끝에 폐허가 된 중학교가 있었다. 미미즈가 땅에 쓰러지기 전에 문을 닫으면 흔들림은 오지 않는다고 소타는 오는 내내 그 말만 되풀이했다. 소타는 여기까지면 됐다며 혼자 언덕을 올라갔다. 스즈메를 치카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무로 된 세 다리 몸은 미미즈의 무게를 오래 버티지 못했고 붉은 덩어리는 마을 쪽으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스즈메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그 아래로 뛰어들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냐는 물음에 그녀는 두렵지 않다고 답했다. 소타는 스즈메에게 문을 잠그라고 했다. 눈을 감고 여기 살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열쇠 구멍이 보인다고 했다. 스즈메는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이윽고 아침마다 오가던 인사가 들렸고 시험이 며칠 남았느냐는 물음이 들렸고 덥다는 투정과 다음 시합은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뒤를 이었다. 오래전 교실에 남아있던 목소리들이 겹겹이 밀려와 사라진 복도와 창가와 발소리를 한동안 되살려 놓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떠올랐다. 소타의 충문이 낮게 이어졌다. 선조가 뿌리 내린 땅을 오래 빌려 썼으니 이제 삼가 돌려드린다는 말이었다. 열쇠가 돌아가고 붉은 것은 소리 없이 하늘로 걷혔다. 땅은 흔들리지 않았다. 운동장에는 풀 냄새와 흙 냄새만 남았다. 스즈메는 자기가 지진을 막았다는 말을 오래 실감하지 못한 채 웃었고 소타도 잘했다고만 짧게 말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흰 그림자 하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 사라졌다. 뒷문은 또 열릴 것이라고 소타는 산길을 내려오며 덧붙였다. 그 웃음이 잦아들 무렵 이와토 타마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은 어디서 자느냐는 물음에 스즈메는 대답하지 못하고 통화를 끊었다. 대신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문장 몇 개를 연달아 남겨두었다. 그날 밤 스즈메는 치칸의 민박에서 묵었다. 목욕을 하고 빌린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 저녁상이 들어왔고 치카가 자기도 여기서 같이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소타는 이 몸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창가 쪽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만 마주 앉아 김이 오르는 밥그릇을 들었다. 따뜻한 밥알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스즈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치카가 조용히 우느냐고 물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스즈메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고 겨우 그 말만 했다. 치카는 오늘따라 손님이 몰려 밥이 늦어졌다며 미안해했다. 스즈메는 도리지를 했다. 미안한 쪽은 자기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옷까지 내준 집에서 밥까지 얻어먹고 있다고 했다. 그때 방바닥에 둔 휴대전화가 환하게 켜졌다. 화면 가득 어떤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치카는 놀라 몸을 뒤로 젖혔다. 스즈메는 급히 화면을 덮으며 이모라고 했다. 이와토 타마키. 40 정도 되었고 혼자였고 스즈메의 보호자였다. 둘이서만 살아온 지 오래였다. 치카는 예쁜 사람인데 아깝다고 했다. 스즈메는 잠깐 말이 없다가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을 꺼냈다. 자기가 이모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가져가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치카는 그건 헤어진 남자가 할 법한 소리라고 했다. 스즈메는 웃었다. 웃고 나서 이제 슬슬 놓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작게 덧붙였다. 곧 다른 아이들이 몰려들어 남자란 다 변변치 못하다며 저마다 이야기를 보탰다. 문틈으로 주인이 다음은 욕탕 청소라고 일렀고 웃음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그러자 치카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스즈메 덕분에 오랜만에 그 산 쪽에 가봤다고 했다.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거기 있었는데 몇 해 전 산사태로 마을째 버려졌다고 했다. 그러고는 흑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그 폐허에서 무엇을 했는지, 들고 다니는 저 의자는 무엇인지 물었다. 스즈메는 세 다리 의자를 돌아보았다. 엄마가 남긴 물건이라고 했다. 지금은 그것 말고 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미안하다고 했다. 치카는 개의치 않았다. 스즈메는 마법사고 비밀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째서인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즈메는 고맙다고 했다. 방 한쪽에서 세 다리 의자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낮게 말을 보탰지만 치카는 스즈메가 제 입으로 한 말인 줄만 알았다. 아침이 왔다. 세 다리 의자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다. 등받이를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텔레비전 화면에 낯익은 것이 비쳤다. 흰 고양이 한 마리가 긴 현수교의 난간을 태연히 걸어가고 있었다. 다이진이었다. 세 다리 의자가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변덕은 신의 본질이라고 했다. 다리를 건너면 고베였다. 떠날 채비를 하는 스즈메에게 치카가 옷 한 벌을 내밀었다. 교복 차림으로 의자만 들고 다니면 눈에 띈다고 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치카는 그런 것은 됐으니 또 놀러 오기나 하라고 했다. 스즈메는 꼭 오겠다고 했다. 정류장에서 세 다리 의자가 손을 크게 흔들어 보이라고 했다. 스즈메는 의자가 움직이면 더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되받았다. 다음 버스는 6시간 뒤였다. 기다리는 동안 세 다리 의자가 왜 다리가 세 뿐인지 물었다. 스즈메는 어릴 적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번 이 의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다리 하나가 빠져 있었다고 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석의 여자는 룸이라고 했다.
고베에서 가게를 하는데 아이들을 본가에 보여주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뒷자리에는 어린 남매가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스즈메가 무릎에 올려둔 보퉁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루미가 언니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이르자 아이들은 대답만 잘했다. 그냥 의자가 들어있을 뿐이라고 스즈메가 말했지만 두 아이의 시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산자락이 흘러갔다. 루미가 저쪽에 놀이공원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릴 적에는 데려가 달라고 조르던 곳인데 손님이 주로 문을 닫았고 철거할 돈도 없어 그대로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런 섭섭한 자리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했다. 그때 루미의 전화가 울렸다. 아이들을 맡기려던 곳이 갑자기 쉰다는 알림이었다. 저녁이면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길이 없었다. 스즈메는 뒷자리를 한번 돌아보고는 자기가 봐주겠다고 했다. 상점과 골목, 가게 위층 좁은 방에 아이들이 소꿉놀이 상을 펼쳤다. 요리를 하자고, 카레를 만들자고 둘이 동시에 외쳤다. 준비, 땅. 스즈메는 진짜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리며 먼저 그릇을 비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규칙을 정해주었다. 준비, 땅. 작은 손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카레를 먼저 비우는 쪽이 이긴다는 규칙은 금세 무너졌다. 루미의 쌍둥이 남매는 숟가락을 내던지고 스즈메의 등에 올라탔고 언니가 후지산이라며 어깨를 밟고 올라섰다. 스즈메는 웃으며 버티다가 결국 방바닥에 엎어졌다. 어린아이를 하루 맡아주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문제는 아이들이 방구석의 의자를 찾아냈을 때 시작됐다. 세 다리 의자를 번쩍 들어 올린 아이가 소타의 이름을 부르려 하자 스즈메는 얼른 그것을 빼앗아 품에 안았다. 잘 만들어진 장난감이라고 둘러댔다. 말도 하고 대답도 해주는 요즘 나온 의자 로봇이라고. 이름은 소타라고.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의자에게 내일 날씨를 물었고 노래를 틀어달라고 졸랐다. 소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짧게 대꾸했다가 또 말을 했다는 소리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같은 시각 타마키가 일하는 항구 마을에서는 저녁 준비가 멈춰 있었다. 조카가 집을 나갔다는 말에 동료는 자기도 그맘때는 동네가 답답했다며 웃었지만 타마키는 웃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무엇이 불만인지도 오늘 밤 어디서 자는지도 스즈메는 알려주지 않았다. 위치를 나눠둔 것도 없었다. 남은 단서는 스즈메의 휴대전화에 묶인 계좌뿐이었다. 결제 기록을 따라가자 낯선 지명이 떴다. 고베였다. 타마키는 내일 하루 가게를 쉬겠다고 말했다. 더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자 루미는 딴 사람처럼 차려입고 가게 문을 열었다. 낮 동안 아이들을 쫓아다니던 사람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이불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손이 모자란다는 말에 스즈메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도왔다. 얼음을 나르고 잔을 닦고 물수건을 옮기다 손끝을 대었다. 사람 이름과 술 이름이 뒤섞여 날아들었고 스즈메는 매번 한 박자씩 늦게 대답했다. 이렇게 붐빈 밤은 오랜만이라고 루미가 말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오래 맴돌았다. 취기가 오른 손님들 사이에 유독 조용한 자리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쪽을 향해 잔을 들며 다이진님이라 불렀고 한 잔 더 받아간다며 웃었다. 스즈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손님이 어쩐지 고양이 같지 않으냐고. 루미는 점잖고 멋있는 분이라고만 답했다. 사람들의 눈에 흰 고양이는 그저 말수적은 단골로 비치고 있었다. 스즈메가 다가서자 다이지는 태연히 인사부터 건넸다. 잘 지냈느냐고. 무슨 속셈이냐는 물음에는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다. 항구 위 하늘에서 붉은 것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미미지였다. 가게 안에서는 지진인가 하는 소리가 흘렀고 스즈메는 이미 문을 나선 뒤였다. 문을 닫은 지 오래인 유원지, 그 낡은 관람차가 뒷문이 되어 있었다. 소타는 다이진을 붙잡아 요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고 스즈메는 문을 닫고 잠그겠다고 답했다. 의자에 익숙해진 몸은 전보다 훨씬 잘 움직였다. 세 다리로 땅을 차고 난간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에 스즈메는 저도 모르게 감탄했다. 그 사이 폐허나 다름없던 관람차에 불이 들어왔다. 오래 멈춰 서 있던 바퀴가 환하게 돌기 시작하자 늦은 밤길을 걷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봤다. 저기는 다친 곳 아니었느냐고 서로 물었다. 그 불빛은 뒷문 안쪽에서 새어나온 빛이었다. 스즈메는 그 한가운데에서 발을 멈췄다. 유리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지나갔다. 어린 자기가 매달려 있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스즈메는 그것을 엄마라고 불렀다. 소타는 다이진의 목덜미를 붙잡고 요석으로 돌아가 미미지를 눌러달라고 했다. 동쪽 기둥 하나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다이진은 물이라고 했다. 그 역할은 이미 너에게 옮겨졌으니 너는 사라질 것이고 자기는 스즈메와 놀 거라고. 소타가 돌아본 순간 스즈메는 눈을 뜬 채 어딘가를 보며 걷고 있었다. 발밑은 관람차 곤돌라의 지붕이었다. 돌아오라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곤돌라는 천천히 높이를 더해 가고 있었다. 관람차 꼭대기에서 세 다리 의자가 앞다리를 문틀에 붙이고 있었다. 소타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축사를 외웠다. 이 땅에 뿌리 내린 신에게 오래 빌려 쓴 산과 들을 삼가 돌려드린다는 말이었다. 문을 닫으려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야 했고 소타는 그것을 되뇌며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스즈메는 그때 문 안쪽에 있었다. 발밑으로 별이 가득한 밤하늘과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귓가에는 이 놀이공원을 지나갔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오늘이 기념일이 되었다는 웃음, 다음에 또 다 같이 오자는 약속, 첫 데이트가 놀이공원이면 너무 뻔하다는 투정.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의 말들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문 밖에서 소타가 이름을 불렀다. 한 걸음만 헛디디면 관람차 밖으로 떨어질 자리였다. 스즈메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걸음을 되돌렸고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밀었다. 소타가 축사를 처음부터 다시 외웠다. 마지막 구절과 함께 열쇠가 돌아갔다. 관람차의 불빛이 한꺼번에 꺼지고 미미지는 밤하늘로 흩어졌다. 흩어진 자리에는 비 그친 뒤 같은 냄새만 남았다. 다이지는 그 틈에 또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 앉고 나서야 스즈메의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고 스즈메는 짧게 말했다. 소타는 잘해주었다고,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문 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눈부신 밤하늘과 초원이었다는 대답에 소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곳이 토코요. 저편의 세계라고 소타가 일러주었다. 이 세상의 뒷면이자 미미지가 몸을 누이는 둥지이며 모든 시간이 한자리에 겹쳐 있는 곳이었다. 죽은 이가 가닿는 자리라 산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스즈메는 보이기는 해도 들어가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소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밤늦게 돌아온 스즈메를 루미가 붙잡았다. 스낵바를 혼자 꾸리며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사람은 하룻밤 재워준 것도 모자라 사라진 아이를 밤새 걱정하고 있었다. 야단은 길지 않았다. 뭐라도 먹자는 말이 먼저였다. 야키우동에 달걀 프라이를 얹고 참치마요를 넣는 사이 스즈메가 감자 샐러드도 넣는다고 하자 부엌이 잠시 소란해졌다. 아이들은 식탁 옆에 놓인 낡은 세 다리 의자를 보고 귀엽다고 했다. 설거지 소리가 잦아든 뒤
스즈메는 소타에게 늘 이렇게 떠돌아다니느냐고 물었다. 소타는 도쿄에 방이 있다고 했다. 대학을 마치면 교사가 될 생각이라고도 했다. 문을 닫는 일은 집안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라 그만둘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했다. 중요한 일일수록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편이 낫다고 소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서 제 몸으로 돌아가 둘 다 해야 한다고 덧붙이다가 말끝을 흐렸다. 모두 잠든 뒤 소타는 혼자 깨어 있었다. 빛이 멀어지고 소리가 멀어지고 손끝의 감각이 나무처럼 굳어갔다. 추웠다. 요석의 자리가 자신에게 옮겨왔다던 다이진의 말이 그제야 몸으로 이해되었다. 미미즈를 눌러두는 그 돌은 오래 버티는 만큼 사람의 것을 하나씩 가져가는 물건이었다. 여기가 끝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을 때 스즈메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스즈메는 손을 거두었다. 아침에는 인터넷에 다이진의 사진이 또 올라와 있었다. 이번에는 도쿄였다. 루미는 입을 옷가지를 챙겨주며 부모에게 꼭 연락하라고 일렀다. 휴대전화를 열어본 스즈메는 타마키 이모의 부재 중 전화가 55통 쌓인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신칸센을 탔다. 표를 사고 나니 통장이 거덜나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소타는 나중에 자기가 갚겠다고 했다. 창밖 풍경이 뒤로 밀려나는 속도에 스즈메는 몇 번이나 감탄했다. 무릎 위의 의자는 별말이 없었다. 아타미를 지날 무렵에야 후지산을 놓친 것을 알고 아쉬워했다. 도쿄역에서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다이진을 찾기 전에 들릴 곳이 있다고 소타가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낡은 아파트 현관에서 스즈메는 자기 이름을 대고 방금 전 걸었던 전화 이야기를 꺼냈다. 무나카타 소타의 먼 친척이라고 미리 둘러댄 뒤였다. 관리인은 사정을 들었다는 듯 열쇠 하나를 내밀며 300일 호실이라고 일러주었다. 편히 쉬라는 말이 뒤따랐다. 옆에 있던 이웃 여자들은 소타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없으니 허전하지 않으냐고 스즈메에게 물었다. 스즈메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배낭 속에서 세 다리 의자가 조용히 몸을 뒤척였다. 계단은 좁았고 손잡이에는 오래 만져 반질해진 자리가 있었다. 방은 작고 반듯했다. 책이 벽 한 면을 채우고 있었고 창으로 저녁빛이 낮게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펼쳐둔 채로 굳은 문제집과 식어버린 찻잔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며칠 집을 비운 사람의 방이라기보다 잠깐 나갔다 오려던 사람의 방이었다. 세 다리 의자는 확인할 것이 있다며 책장 맨 위에 상자를 꺼내 달라고 했다. 스즈메는 의자를 밟고 올라서려다 한마디 듣고 멈칫했다. 밟을 거면 미리 말해 달라는 것이었다. 상자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베낀 낡은 책이었다. 문을 닫는 자들이 대대로 물려온 기록이라고 했다. 펼친 장에는 길게 몸을 뒤튼 붉은 것이 그려져 있었다. 미미지였다. 그 옆에 요석 이야기가 있었다. 뒷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눌러둘 수 없는 재앙이 있어 옛사람들은 그것을 요석으로 봉인해 왔다고 적혀 있었다. 요석은 둘이었다. 서쪽 기둥과 동쪽 기둥. 봉인하는 자리가 시대마다 달라졌으므로 놓인 곳도 함께 옮겨 다녔다. 규슈에 있던 하나는 지금 다이진이라는 흰 고양이의 모습으로 달아나는 중이었다. 남은 하나는 도쿄 어딘가에서 미미즈의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 세 다리 의자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자리였다. 100년쯤 전 그곳의 커다란 뒷문이 한 번 열려 간토 일대를 무너뜨렸고 그때의 문 닫는 자들이 겨우 다시 닫았다고 했다. 다이진은 그 문을 다시 열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위치를 적은 대목은
죄다 먹으로 지워져 있었다. 결국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가까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으로는 찾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뒤에 조그맣게 붙었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소타를 불렀다. 세리자와였다. 스즈메는 사촌 동생이라고 둘러댔다. 세리자와는 어제가 교원 채용 2차 시험 날이었는데 소타가 시험장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4년을 준비한 일이 그렇게 날아갔다고 걱정하느라 자기 시험까지 망쳤다고 투덜거렸다. 빌려준 2만 엔도 돌려받아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갔다. 창이 닫히고 방이 조용해졌다. 스즈메는 굳어있는 문제집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요석을 뽑던 그 아침에 이 사람은 시험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세 다리 의자는 내 탓이 아니라고 짧게 말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곧 지진 속보음이 울렸다. 흔들림은 오지 않았지만 하늘이 새때로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강을 따라 하류로 달렸다. 다리 아래로 저녁 물이 느리게 흘렀고 강가의 자전거들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물가에 흰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다이지는 놀자는 듯 몸을 돌려 달아났고 세 다리 의자가 그 뒤를 쫓았다. 요석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고양이는 이제 그럴 수 없다고만 했다. 강 위 허공에는 붉은 것이 이미 반쯤 몸을 내밀고 있었다. 뒷문은 그 안쪽 어딘가였다. 잠시 잦아든 듯하던 흐름은 곧 다시 밀려 나왔다. 두 번째 요석이 뽑힌 것이었다. 미미즈는 온몸을 드러내며 도쿄의 하늘로 솟았다. 흰 고양이는 다녀오겠다는 인사만 남기고 사라졌다. 스즈메는 난간을 넘어 그 붉은 몸 위로 뛰어내렸고 세 다리 의자가 뒤따라 그녀를 붙들었다. 표면이 무르니 발을 딛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미즈는 천천히 기울며 도시 위로 덮여갔다. 남은 길은 요석을 꽂는 것뿐이었다. 소타의 몸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다. 스즈메는 그 팔을 붙든 채 다이진을 향해 요석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지만 소타는 고개를 저었다. 다이진은 이미 요석이 아니라고 그가 낮게 말했다. 요석은 이제 자신이라고. 의자가 되던 그 순간에 역할이 넘어온 것이었다. 다이진이 뽑혀나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미미즈를 눌러둘 무게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 앉았다. 소타는 그것을 여태 몰랐다고 했다. 세 다리 의자의 나뭇결 위로 서리가 앉듯 흰 무늬가 번졌다. 스즈메가 손바닥으로 문질러 보았지만 온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타는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분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너를 만났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거기서 멎었다. 품 안의 의자는 돌처럼 굳어갔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다이진이 곁에 내려앉아 그건 이제 소타가 아니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어째서 요석을 미미즈에 꽂지 않느냐고 물었다. 머리 위에서 붉은 몸통이 기울고 있었다. 미미즈는 도쿄 위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저것이 땅에 닿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오래전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 스즈메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동안 팔을 움직이지 못했다. 싫다고, 이런 건 싫다고 스즈메는 되뇌었다. 그러면서도 몸은 이미 일어서 있었다. 두 손으로 세 다리 의자를 높이 들어 올렸고 붉은 살덩이의 한복판을 향해 그것을 밀어 넣었다. 미미즈는 소리 없이 풀렸다. 도쿄의 밤하늘 가득 붉은 빛이 흩어지며 천천히 위로 거쳤고
그 자리에 오로라 같은 띠가 남았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인데 무지개가 떴다고, 예쁘다고 누군가 말했다. 아무도 방금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 빛 속에서 스즈메는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를 보았다. 어린 자신이 마당에 앉아 엄마의 등 뒤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직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엄마는 그때마다 아직이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톱밥 냄새가 났다. 이윽고 노란 칠을 입힌 작은 의자가 완성되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건네진 스즈메만을 위한 의자였다. 어린 스즈메는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른이 된 스즈메는 그 약속을 언제부터 잊고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은 거기서 흐려졌다. 눈을 떴을 때 스즈메는 도쿄의 뒷문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별이 흐르는 들판이 보였다. 소타는 저편에 있었다. 손을 뻗어도 문턱은 벽처럼 단단했고 산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다이진이 나타났다. 드디어 둘만 남았다며 반기는 목소리에 스즈메는 소타를 돌려달라고 매달렸다. 다이진은 무리라고 했다.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스즈메는 흰 고양이를 붙들고 꼴 보기도 싫다고 어디로든 사라져 다시는 말을 걸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다이진의 털이 순식간에 야위었다. 좋아하지 않았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다이진은 어둠 속으로 내려섰다. 스즈메는 문을 닫으며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긴 문에 대고 돌려드린다는 인사를 남겼다. 신발도 없이 너덜해진 옷차림으로 스즈메는 아침 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 침대에는 소타의 할아버지 무나카타 히츠지로가 누워 있었다. 노인은 스즈메를 보자마자 소타가 실패한 모양이라고 했다. 어젯밤 그 창문으로도 미미지가 보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달려갈 수 없었다고 했다. 스즈메는 토코요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다. 노인은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잘랐다. 소타는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 신이 깃든 요석이 되어갈 것이고 이승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고는 요석을 꽂은 것이 누구냐고 물었다. 스즈메가 자신이라고 답하자 노인은 그거면 됐다고 했다. 꽂지 않았다면 10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니 그 일을 자랑으로 삼고 입을 다물고 원래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이 얽힐 일이 아니니 전부 잊으라고. 스즈메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하의 뒷문을 한 번 더 열겠다고 조용히 덧붙였다. 스즈메는 병실문을 밀고 나섰다. 지하의 뒷문을 다시 열겠다는 말에 노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문을 여는 일만은 안 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스즈메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 창가에서 노인이 그녀를 붙들었다. 저편의 세계는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죽은 자들의 자리라고 그는 낮게 일렀다. 무섭지 않으냐는 물음에 스즈메는 고개를 저었다. 살고 죽는 일은 어릴 적부터 그저 운이라고 여겨왔다고 했다. 다만 소타가 없는 세상이 자기는 무섭다고 그 말만은 또박또박했다. 노인은 오래 그녀를 보았다. 사람이 평생 지날 수 있는 뒷문은 하나뿐이라고 했다. 너는 이미 저편을 본 적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스즈메는 어린 자신과 이제 세상에 없는 엄마를 보았다고 답했다. 그러니 어릴 적 헤매 들어갔던 그 문을 찾으라고 노인은 창밖 북쪽을 가리켰다. 그 뒤 병실에는 흰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오갔고 노인은 기어이 요석에서 풀려났느냐고 물었다. 다이즈는 대답 대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노인은 저 아이를 따라가려거든 부디 잘 부탁한다고 늙은 토지 씨의 예를 갖추어 말했다. 스즈메는 소타의 방에 들러 그의 신발을 빌려 신었다. 골목을 나서는데 세리자와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소타에게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친구가 걱정돼서 그런다는 말에 스즈메는 잠깐 그를 보았다. 그때 타마키 이모가 뛰어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모는 낯선 남자에게 더 다가오지 말라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스즈메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조수석에 올랐다. 결국 이모까지 뒷자리에 몸을 실었다. 낡은 소형차가 저녁 도로로 나섰다. 노을이 번지는 차창 밖으로 차들의 행렬이 뒤로 밀려났다. 세리자와는 노래를 크게 틀고 흥얼거렸고, 이모는 시끄럽다며 눈을 흘겼다. 스즈메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무릎 위에 다이진이 짧게 울었고, 세리자와는 고양이가 말을 한 것 같다며 웃었다. 목적지까지는 편도로 7시간이었다. 세리자와는 교사가 되려고 교육학부에 다닌다고 했고, 차는 중고로 싸게 산 것이라며 자랑했다. 이모는 창에 팔을 걸친 채 스즈메는 딸이 아니라 조카라고 일러주었다. 언니가 죽고 자기가 데려다 키웠다고, 원래도 어머니와 둘뿐인 집이었다고 했다. 그때 스즈메는 4살이었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으러 나갔다가 밤이 다 지나도록 헤맨 일이 있었다. 이모가 아이를 찾아낸 것은 이튿날이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 그러고서 12년, 두 사람은 규슈에서 줄곧 둘이 살았다. 이모는 담배를 피워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세리자와는 제 차이니 편할 대로 하시라고 했다. 이제부터 가는 곳이 스즈메의 고향이냐는 물음에 이모는 거기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길가에 통행을 막는 표지가 하나둘 늘었다. 흙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지나갔고, 이 앞은 돌아갈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뒤로 흘러갔다. 세리자와는 오래전에 잊고 지낸 아픔이라고 중얼거렸다. 스즈메는 잠에서 깨어 방금 땅이 흔들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계기판에는 작은 지진 소식이 떠 있었다. 달리는 중이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차를 세우게 하고 갓길로 내려섰다. 먼 산 능선 위로 붉은 김 같은 것이 잠깐 어렸다가 가라앉았다. 미미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소타가 저편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스즈메는 발치의 다이진에게 요석은 토지시가 아니어도 누구든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흰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그 물음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 스즈메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일어서던 그녀가 잠깐 휘청였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둘러야 한다고만 했다. 길은 절반쯤 남아 있었다. 해가 기울자 논과 방죽 위로 옅은 빛이 깔렸다. 세리자와는 이 부근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다고 했다. 스즈메는 창밖을 오래 보았다. 여기가 아름다우냐고 되묻는 목소리는 낮았다. 무너진 자리에 풀이 덮여가는 들판이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리자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보고는 사연이 복잡한 집안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스피커에서는 한 시절 전의 가요가 흘렀다. 무엇을 그렇게 찾느냐고, 가방 속에도 책상 속에도 없다면 차라리 함께 춤을 추자고 조르는 노래였다. 스즈메는 창밖만 보았다. 무릎 위에 얹은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소타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를 되찾을 길은 고향의 그 문 하나뿐이었다. 빗방울이 아뷰리에 흩어졌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으나 이내 바다 쪽에서 회색 장막이 밀려왔다. 오픈카의 지붕은 반쯤 올라오다 멈추었다. 세리자와가 몇 번이나 다시 눌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타마키가 어쩔 셈이냐고 소리쳤고, 세리자와는 다음 휴게소가 곧 나온다고 태연히 답했다. 안내음성은 40km쯤 남았다고 일렀다. 세 사람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해안도로를 달렸다. 젖은 머리칼이 뺨에 달라붙었고, 노래는 빗소리에 묻혔다 살아나기를 되풀이했다. 무엇을 그렇게 찾느냐고 묻는 그 대목만 이따금 또렷하게 들렸다.
휴게소에서 타마키는 고향 친구와 통화를 했다. 저쪽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탄 것이 위험하다고, 마침 그 주차장에 도쿄행 버스가 서 있으니 돌아오라고 했다. 타마키는 이미 올 만큼 왔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때 벽에 걸린 화면이 바뀌었다. 지진 속보였다. 바닥이 아주 잠깐 흔들렸고 국물 위로 잔물결이 번졌다. 스즈메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타의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저 흔들림은 곧 그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타마키가 밥을 남기는 조카를 보다가 결국 물었다. 어째서 그 집에 가려 하느냐고. 스즈메는 문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말해도 모른다는 말에 타마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소리 없이 타마키의 어깨에 올라앉았다. 다이진과 닮았으나 몸집이 크고 눈이 어두운 짐승이었다. 훗날 사다이진이라 불릴 왼쪽의 신이었다. 타마키의 입에서 여태 삼켜온 말들이 쏟아졌다. 언니를 잃은 아이를 거둔 뒤로 10년이었다고. 그 아이가 있어 집에 손님도 부르지 못했고 혼담도 번번이 어그러졌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제 몫의 삶을 돌려달라고 했다. 스즈메도 물러서지 않았다. 데리러 온 것이 늦었다고, 함께 살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이모였다고 했다. 타마키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말이 끝나자 타마키의 몸이 기울었다. 검은 고양이는 소리 없이 내려섰고 주차장 그늘로 걸어가 앉았다. 정신을 차린 타마키는 제가 한 말을 더듬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말들은 분명 제 안에 있던 것이었으나 그런 식으로 꺼낼 생각은 없던 것이기도 했다. 그러고는 세리자와에게 아무래도 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낮게 말했다. 세리자와는 괜찮으냐고만 묻고 더는 캐지 않았다. 다시 길 위였다. 비는 그쳤고 산등성이에 무지개가 걸렸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김이 올랐다. 세리자와가 좋은 징조라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타마키는 창에 이마를 붙인 채 눈을 감았고 스즈메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는 백미러 속 두 마리 고양이를 보며 고양이가 까닭없이 사람을 따라다니지는 않는다고, 어지간히 부탁할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자 흰 고양이가 사람의 손으로 원래대로 되돌려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세리자와는 핸들을 놓칠 뻔했고 타마키는 좌석에 매달렸다. 그제야 고장난 지붕이 스르르 닫혔다. 앞은 꽉 막혀 있었다. 목적지까지 20km가 남았다는 안내음성이 흘렀다. 스즈메는 문을 열고 내려 여기까지 고마웠다고 인사한 뒤 논두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타마키도 뒤따라 내렸다. 홀로 남은 세리자와는 멀어지는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다가 저 소타라는 녀석은 좋겠다고 혼잣말을 했다. 여름 풀냄새가 짙었다. 숨이 턱에 차오를 무렵 타마키가 걸음을 늦추었다. 스즈메가 돌아보자 이모는 손을 내저으며 그만됐다고 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타마키였다. 결국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려는 것이냐고 이모는 짐짓 가볍게 물었다. 스즈메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귀가 붉어졌다. 타마키는 주차장에서 쏟아냈던 말을 다시 꺼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라고 했다. 12해 동안 조카를 제 삶의 한가운데 두고 살아온 사람의 사랑과 고단함이 뒤섞인 고백이었다. 스즈메도 작게 미안하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얹어있던 무거운 것이 그렇게 조금 내려앉았다. 뒷자리에는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무슨 신 같은 거라고 스즈메가 설명해도 타마키는 더 캐묻지 않았다. 조카가 가려는 길을 이제는 그저 함께가 보기로 한 것이었다.
12해 만에 닿은 고향은 풀에 덮여 있었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기초만 남아 있었다. 스즈메는 그 앞에 서서 다녀왔다고 엄마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을 파내려갔다. 어릴 적 보물이라 적어 묻어둔 상자에서 일기장이 나왔다. 그날의 문이 어디 있었는지 지워진 기억 대신 어린 자신이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일기장의 그날 이후는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다. 5살도 안 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어 까맣게 덮어버린 날들이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엄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어렴풋이 스쳐갔다. 어린 스즈메는 만나는 어른마다 엄마를 못 보았느냐고 물었고 어른들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 그 물음이 며칠이고 이어졌다는 것을 스즈메는 이제야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림이 있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문 하나, 그 위에 걸린 달. 스즈메는 그날 전파탑에 달이 걸려 있었음을 떠올렸다. 꿈이 아니었다. 자네가 치워진 언덕에서 문을 찾아 헤맬 때 다이진이 나타나 앞장섰다. 스즈메는 그제야 알았다. 이 흰 고양이는 줄곧 열린 뒷문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온 것이었다. 스즈메는 처음으로 다이진에게 고맙다고 했다. 풀숲 한가운데 그날의 문이 홀로 서 있었다. 스즈메는 이모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문을 열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간다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문 너머는 토코요, 산 사람이 들어설 수 없다던 저편의 세계였다. 그 하늘에는 별이 가득한데 그 아래 땅은 조용히 불타고 있었다. 미미즈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사다이진이 그것을 붙들었다. 불탄 들판 한가운데 새 다리 의자가 요석이 되어 얼어붙어 있었다. 스즈메는 달려가 언 의자를 끌어안았다. 손바닥이 얼어붙어도 놓지 않았다. 소타가 없는 세상이 자신에게는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언 나무 너머로 소타의 기억이 흘러들었다. 폐허가 어디 있느냐고 묻던 첫 만남, 함께 웃던 저녁, 이런 곳에서 끝나는가 하는 탄식, 그리고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더 살고 싶다는 목소리. 죽는 것이 두렵다고 그 사람은 얼음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 스즈메는 자신도 같다고 답했다. 죽는 게 무섭지 않다던 말은 거짓이 되었다. 살고 싶었고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그 말은 소타를 향한 대답이면서 죽음을 곁에 두고 자란 자신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진심이기도 했다. 그 마음이 얼음을 녹였다. 세 다리 의자가 풀리고 소타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불탄 들판 위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다이진이 힘없이 스즈메의 품에 안겼다. 스즈메의 아이는 될 수 없었다고 작은 씨는 말했다. 사랑받고 싶어 요석의 자리를 버렸던 다이진은 이제 제 뜻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다이진은 스즈메의 손안에서 차가운 돌로 변해갔다. 사다이진도 미미즈를 누른 채 요석이 되었다. 두 사람은 요석을 하나씩 쥐고 미미즈를 향해 섰다. 소타가 이 땅의 신에게 바치는 말을 읊기 시작하자 바람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다녀오겠다는 인사, 잘 다녀오라는 배웅, 잘 먹겠다는 저녁의 말들. 이 땅에서 살다 간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거기 있었다. 목숨이 덧없음을 안다고 두 사람은 그 목소리들 위에 제 목소리를 얹었다. 죽음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소타의 목소리가 토코요의 붉은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그럼에도 한 해라도,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는 남은 기도를 끝까지 이어갔다. 그것은 소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다. 아침마다 문을 나서던 사람들의 인사, 잘 다녀오라던 배웅, 어서 돌아오라던 목소리들이 이미 사라진 땅의 기억이 되어 함께 울리고 있었다. 그때 스즈메의 품 안에서 다이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괜찮다고 이제 자신의 몸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듯한 눈이었다.
흰 고양이의 작은 몸이 스즈메의 손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요석으로 돌아갔고 사다이진 또한 검은 바람처럼 흩어지며 또 하나의 요석이 되었다. 스즈메와 소타는 각자 요석을 움켜쥐고 붉게 일렁이는 미미지의 몸 깊숙이 그것을 꽂아 넣었다. 빌려온 것을 이제 돌려드린다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뒤덮던 붉은 빛이 천천히 잦아들었고 미미즈는 소리도 없이 가라앉아갔다. 토코요에는 다시 고요만이 남았다. 노을 같기도 하고 새벽 같기도 한 빛 아래 이름 모를 풀들이 바람에 낮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소타가 먼저 알아보았다. 저편 풀밭에 아주 작은 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노란 모자를 쓰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아이였다. 스즈메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다. 어린 날 눈 내리는 토코요에서 만났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스즈메는 어린 자신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힌다. 아이는 엄마를 보지 못했느냐고 엄마도 분명 자기를 찾고 있을 거라고 울먹였다. 작은 손이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스즈메는 그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가 만들어준 다리 하나가 없는 노란 의자를 아이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지금은 아무리 슬퍼도 너는 앞으로 잘 자라날 거라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너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지금은 눈앞이 캄캄해도 언젠가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 너는 그 빛 속에서 어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이미 살아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약속이었다. 언니는 누구냐고 묻는 아이에게 스즈메는 자신이 그 아이의 내일이라고만 나직이 대답했다. 아이는 의자를 꼭 끌어안고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긴 채 눈 내리는 어린 날의 문 너머로 걸어 들어갔다.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즈메는 비로소 깨달았다. 소중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받아 두었다는 것을. 문을 나서자 이모 타마키와 세리자와가 기다리고 있었다. 타마키는 아무 말 없이 스즈메를 끌어안았고 세리자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농담을 던져 두 사람을 웃게 했다. 소타는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열려있을 뒷문들을 하나씩 닫으며 가겠다고 했다. 사람의 마음이 떠난 자리마다 문은 열리는 법이었으니까. 헤어지기 전에 스즈메는 자신을 구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겨우 전했고 소타는 반드시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규슈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한결 느리게 흘러갔다. 기차 창밖으로 바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했고 타마키는 스즈메의 어깨에 기댄 채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계절이 천천히 흘렀다. 스즈메는 아침마다 이모와 인사를 나누고 자전거로 언덕길을 오르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날들로 돌아갔다. 아침밥 짓는 냄새, 잘 다녀오라는 목소리,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 한때는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귀하게 느껴지는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 아침, 등굣길 언덕 위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다. 봄바람에 코트 자락을 가볍게 흔들며 소타가 그곳에서 스즈메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즈메는 천천히 다가가 오래도록 아껴두었던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하고 다녀오겠다는 말과 어서 오라는 말 사이에서 사람의 하루는 조용히 이어지고 닫힌 문 너머에는 언제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덕 아래 바다는 봄 햇살에 잔잔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두 사람 위에 머물렀다.